안녕하십니까. 정교조 TV 극강 나라 만들기 역사 제8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마을 운동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다시 생각하자, 다시 생각한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가 쓴 이 대한민국 역사에 357페이지에서 361쪽에 걸쳐서 새마을 운동에 관한 저의 생각을 서술했습니다. 그 부분도 동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역사학자로서 제 나름대로 독특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는 나이 20대 청년이니까 새마을 운동에 종사한 적은 없고요. 이후 세월이 한참 지나가지고 2006년과 7년 사이에 저는 역사학자로서 농촌을 다니면서 나이 많으신 분들과 그들의 인생담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또 한 50여 명의 노인분들과 그들의 인생을 듣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주로 1920년생에서 25년생들입니다. 당시 나이가 80 내지 85세 노인들이었는데요. 제가 왜 그 노인층, 그 연령분의 인생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가,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1924년생은 이 갑자생이라 그러는데 이분들은 평생에 전쟁을 2번 치렀습니다. 오늘날 이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보통의 한국 젊은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전쟁, 총알이, 대포알이 튀는 그 전쟁을 2번이나 치른 사람들입니다. 1924년생들은 1942년부터 나이 18살 때부터 예비 징집 대상으로서 연성훈련이라고 해서 준군사훈련을 받았고요. 1944년에 총독부가 일제가 징병령을 발동할 때 제1기 징병령에 의해서 징집이 되었습니다. 신체 강건한 갑종 판결자들로서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들이 일본 군대에 편입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중국 또는 태평양으로 나아가서 일본군으로서 싸우다가 불행하게도 한 3, 4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조국으로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6.25 전쟁을 또 맞습니다. 1944년생 같으면은 나이 26세 때죠. 만 26세 때 또 징집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전투를 하다가 살아남고, 어떤 분은 청천강, 압록강까지 갔다 온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어떤 분은 44년에 징집이 당해가지고 버마 전투에까지 가서 전투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영국군 포로 수용소에서 1년간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6.25 전쟁 때 또 징집을 당해가지고 청천강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 피가 강물을 붉게 물들인 그 전투에서 살아남아서 돌아온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파란만장한, 참 파란만장한 그러한 그 인생을 들었습니다. 대개 국졸 출신입니다. 태어난 곳에서 평생 살다가 지금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한두 시간씩 말없이 듣고 난 뒤에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씩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에 있어서 이 아수라 같은 이 세상이 좀 살만한 사회가 되었다고 느껴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 질문을 하게 되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새마을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반복되는 그런 대답에 저는 새마을 운동이 도대체 뭐냐? 그때 비로소 관심을 갖고 자료를 보고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제 나름대로 우리 한국의 조선 15세기 이래 20세기까지 한국의 그 사회사, 이 한국 사회가 뭐냐에 대해서 또 연구를 바로 그 과정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사 연구도 하고 하면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대단히 중대한 한마디로 인간 개조와 사회 변혁 출발이었다. 불행하게도 중도 좌절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새마을운동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마침 새마을운동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새마을운동이 남긴 방대한 기록이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이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의 한도형 교수가 그 일을 주도했는데요. 그분의 논문을 읽어보니까 이 방대한 기록을 보고 새마을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됐는지 마이크로하게 연구한 논문이 아직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교과서를 보세요. 또는 통설적인 역사책을 보십시오. 새마을운동은 농촌 환경 개선 운동이었고 소득 증가 운동이었다. 정부가 주도했다. 정부가 주도한 데는 의도가 있었다. 유신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박정희 개발 독재는 1971년에 이미 위기를 맞이했고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농촌의 주민들을 동원한 것이 새마을운동이다. 그렇게 다들 쓰고 있어요. 좋습니다. 연구를 한 결과 그렇게 쓰면 말도 안 하겠어요. 그러나 한도영 교수 이야기대로 아무도 그 운동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책에다가 써대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정규재 TV를 봤더니 정규재 실장이 한국 기자들의 행태에 크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는 하지 않고 사실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언론이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언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학이 바로 그렇습니다. 대학이 이 학문의 전통이나 자세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주장만 하는 어떤 그런 학문적인 풍토가 새마을운동에 대한 연구를 아직도 저해하고 있고 그것을 마치 정치적 그 의도를 갖고 농민들을 동원한 운동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적 풍토는 하루빨리 극복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새마을운동은 1971년부터 시작합니다. 1971년에 정부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한 3만 3천 개의 마을에 시멘트 335부대씩을 내려보냅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 시멘트가 갑자기 내려오게 되자 이 3만 3천여 마을에서 그 사용 정처가 각각 달랐어요. 어떤 마을에서는 매우 요긴하게 그걸 공동사업에 씁니다. 마을 앞에 다리를 보수한다든가 다리를 놓는다든가 또는 마을 회관을 짓는다든가 또는 뭐 하다 못해서 집집마다 나누어져서 알아서 쓰게 하기도 했습니다. 뭐 부엌도 수리하고 말이죠. 그렇게 그럼 좀 더 뭐 차선의 방책이었다. 제일 나쁜 것은 정부에서 내려주고 하니까 쓸 데도 없고 하니까 그냥 방치해둬가지고 빗물에 굳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마을마다 반응이 각각 다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에 새마을운동의 개시를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해에 전국의 3만 3천 개 마을의 절반을 대상으로 해서 전해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절반의 마을 1만 6천 개 마을에만 다시 시멘트 500부두와 철근 1톤을 내려보내서 환경개섭에 싸도록 합니다. 이렇게 차별을 했습니다. 이렇게 차별을 했다는 것.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집중 지원하고 관심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그러한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그들의 마을의 정치적 지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한국적인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그 특성에 조응하는 그런 행위를 박 대통령이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제학자 가운데서 자성이 박사같이 이 자유주의 경제학을 신봉하시는 분들은 그게 바로 자유주의 원리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을 잘하게 만들 때 못한 사람도 저절로 잘하게 된다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행동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차별이 이루어지자 차별을 받는 쪽에서 융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진해서 6천여 개의 마을이 새마을운동에 참여해서 이때부터 여운의 불꽃처럼 새마을운동이 시작됩니다.
1973년에 정부는 전국에 3만 한 3천 개의 마을을 쭉 그 상태를 조사합니다. 마을에 리더십이 있는가, 그리고 그 리더십에 의해서 공동사업을 행하는가 하는 그 기준이죠. 그 기준으로 마을을 3등급으로 나눕니다. 자립마을, 이미 이게 충분히 리더십이 강건하고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 요게 한 2,300개 돼서 6.7%예요. 그 다음에 리더십이 불충분한 마을, 요게 자조마을에서 한 1만 4천 개 정도 됩니다. 리더십이 아예 없는 마을, 요거는 기초마을이라 그랬어요. 영어로 번역한 거 보면 underdeveloped village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매우 후진적인 마을이죠. 이게 전체의 절반을 넘는 1만 8천 개 마을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한 3만 3천 개 마을 중에서 한 6, 7% 마을에 리더십이 있고 공동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없느냐? 그리고 절반 이상은 아예 없느냐 말이죠. 이건 역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대답해야 될 문제인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한 게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대학 사회는 자기 주장만 있지 실증적인 연구가 없습니다. 연구가 없어요. 흔히들 우리 한국은 대단히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였다 그럽니다. 공동체 사회였다. 서로 상부상조하고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로 상부상조, 공동노동하는 둘의 문화가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였는데, 20세기 들어와서 일제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게 자본주의 문화가 시작되면서, 소위 식민지적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불균등과 왜곡이 심해졌다. 그리고 박정희의 정부 주도형 개발 정책이 이런 불균등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통해 인간 사회가 불신이 심해졌다, 갈등이 심해졌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죠. 아주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반박하는 글들을 그동안 몇 편을 써왔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의 전통 사회는 공동체 사회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분 사회입니다. 다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은 양반, 상민, 노비라는 신분제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 서로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양반은 상민의 인격을 지배하고 천민, 노비들을 소유를 했습니다. 소유를 했고, 이 사람들이 한 동네 안에서 같이 살았어요. 지금 마을이라고 하면은 옛날 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한 마을이 백호라 하면은 요 백호는 한 그 세 집락으로 이루어져요. 윗마을, 중간마을, 아랫마을. 제일 아랫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천한 사람들이고, 중간마을은 좀 중간 신분, 윗마을에 이제 양반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의 아랫마을과 이걸 지배하는 이런 구조의 마을 구조였습니다. 전형적인 마을이 그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반들의 조직을 가지고 상계라 그래요. 그리고 중인들과 천민들의 조직을 가지고 상민들의 조직을 가지고 하계라 그럽니다. 그리고 상계가 하계가 합해져서 상하합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상하합계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전통 마을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자료는 경기도 광주부, 지금 성남이죠. 아닙니다. 광주군 경안면, 이 광주군청이 있는 지금 경안시인데, 경안읍입니까? 시입니까? 당시 경안면 1위 동략입니다. 동략인데, 유명한 수남 안정복 선생이 1756년에 이 경안면 1위에 거주하면서 동네의 질서를 회복을 할 목적에서 효경애의 윤리로 덕업상권, 과실상규의 동략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략에 따라서 봄, 가을로 동회, 마을의 총회가 열려요. 그런데 마을의 총회가 열릴 때 좌차도라 해서 앉는 좌석의 배치를 순서를 정합니다. 양반, 중인, 양인은 당계정의 신분의 위계를 명확히 전제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이제 대표하는 그 양반집에서, 큰 집에서 이제 마을의 총회가 열릴 때, 동회가 열릴 때 양반 신분은 마루에 앉아요. 마루에 앉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서리라든가 서자라든가 또는 그 중인들은 계단에 서요. 그리고 나서 마당에는 상한들이
그래서 노비들과 일반 상민들이 여기에 좌석 배치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당계정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게 쓴 거 보면은 어느 집에서 하지 않을 때 마을 들판에서 하더라도 이 당계정의 질서만큼은 명확하게 구분해라. 반상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 그 인간들의 신분의 사회적 지위를 명확히, 군자와 소인의 사회적 지위의 차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성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경대법이다. 네, 그렇게까지 당시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당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특히 마당에 서 있는 노비들을 가지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마당개라 그랬어요. 마당개란 말이 마당에 있는 물건 또는 마당에 있는 영어로 말하면 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마당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발언권도 없고 주는 음식이나 먹고 마루에서 양반들끼리 회의를 해서 결정이 있으면 통보가 내려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향약의 향규를 읽죠.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에게 공손하고. 여러분, 이 마당에 가만히 서 있으라면 가만히 서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별로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경하면 일이 동략은 불과 20-30만에 깨지고 자꾸 동략이 만들어지다 깨지고 하는 그러한 그 사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회가 20세기까지 쭉 그렇게 이어져 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이 반상제, 신분제는 공식적으로 부정이 돼요. 부정이 되지만은 사람들의 의식 구조에서는 그대로 이것이 살아남습니다. 1950년대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한만갑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 대학원생들이 바로 이 경안면 지역, 오늘날 이 성남시 지역 6개 마을에 그 마을 조사를 합니다. 한 500여 호와 심층 인터뷰를 했는 그 조사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기의 원래 신분을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의 영역에서는 양반과 상민의 차별이 없어졌어요. 벌써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민법도 제정이 됐고 모든 사람은 자유인으로서 사건의 주체로서 법률적으로 대우를 받고 평등합니다만은, 그러나 농촌 사회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양반과 상민의 신분 감각과 상응하는 질서는 그대로 강고하게 살아가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같이 어울려가지 않고 양반은 양반끼리 상민은 상민끼리. 다만 대학 교육을 받은 청년들만이 원신분을 의지 않고 자유롭게 교제를 하고 있었지. 나이 40대, 50대, 60대 어른들은 예민하게 그들의 원신분을 의식을 하고 있었고, 결혼도 기본적으로는 신분 내혼입니다. 족보를 보자 그러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가 1960년대까지 지속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마을운동 시작할 때 조사 결과 전국 33,000개 마을 가운데 6-7%만 건전한 리더십이 있다. 이거 대체로 아주 유명한 양반 시족들의 마을입니다. 종가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리더십이 존재하는 그런 마을이고, 그 나머지 마을에는 반과 상이 서로 갈등을 하고, 반끼리 모인 반촌 또는 상끼리 모인 민촌은 그런 대로 공동체 분위기가 있는데, 반상이 어울린 마을에서는 골목에 풀 하나, 쓰레기 하나 뽑거나 치워지지 않는 그런 그 비협조적인 갈등 상태가 있고, 양반들끼리 모이 사는 마을이라 하더라도 시족 간의 분쟁이 그리 심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의 농촌 상황에 대해서 이후 새마을 지도자들이 남긴 자세한 기록들이 산더미처럼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하나같이 반상의 차별, 시족 분쟁, 그리고 여성 차별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여자들이 시집을 와서 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른들 술 좀 먹지 마세요, 노름하지 마세요, 또 함께 모여서 뭐 좀 해봅시다. 금방지게 여자가 나선다고 차별을 하고 멸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가운데인데,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불평과 타성과 노름과 술의 문화가 일상으로 찌들어 있는 그런 것이 60년대의 한국 농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박정희 정부는 1968년부터 이런 농촌에 대한 일대 개조 사업을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농 정책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농촌의 미국 수매 가격을 대폭적으로 연간 25%씩 인상을 해서 농가 소득을 어느 정도 보조를 한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71년부터 새마을 가꾸기 사업, 그리고 72년부터 새마을 운동 시작을 해서 전 마을을 자립마을화하는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운동은 마을 단위의 등급이 부여되고 정치적 차별이 이루어지게, 차별이라 해봤자 이제 지원의 차별입니다만은 바로 이런 것이 한국인들의 소위 양반 문화, 소위 관료제적 위계를 중시하는 한국인들의 정신생활 문화와 결부가 되면서 폭발적인 여운의 불길처럼 국민적 참가를 일으켰다. 그렇게 해서 1979년에 이 박정희 정부의 마지막 해가 되면은 전국 34,800여 개 마을 가운데 97%가 자립마을이 됩니다. 그럼 자립마을은 그럼 아무렇게나 뭐 열심히 한다고 세워졌느냐, 뭐 그렇게 등급을 부여했느냐. 자립마을이 되면 대통령 표창이 내려고 지원금이 내려갑니다. 그럼 아무나 정식으로 그렇게 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립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엄격하게 갖춰져야 돼요. 마을 간선도로가 뚫려 있어야 되고, 지분과 담당의 80% 이상이 개량돼야 되고, 농경지 수리율이 85% 이상이어야 하고, 마을 주변에 개천이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관, 창고, 작업장 등 공동시설을 2건 이상 구비해야 되고, 마을 기금이 100만 원 이상 조성돼야 되고, 농해 소득 사업을 벌려서 도합, 농가 소득하고 합쳐서 140만 이상의 호당 소득이 돼야 됩니다. 그 기준이 한 8개 되는 기준을 다 갖춰야 됩니다. 갖춰야 되는 엄격한 그 관문을 통과해야 자립마을이 되는 거예요. 자립마을에 지정 통지서가 내려오면 마을 주민들이 울면서 감격해하고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를 벌리고 그랬습니다. 결코 정부 지원만은 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전국에 34,000개 마을을 어떻게 불과 6년 만에 이런 변화를 초래합니까? 여기는 민간으로부터의 자발적인 참여, 대대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마을운동 총 사업비의 절반만 국가가 부담을 했습니다.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전부 마을에서 공동 출연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가 앞서 저희 인터뷰 경험을 소개했습니다만 경북 경상 울주군 어느 언양의 마을입니다만 마을 사람들이 간선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집을 전부 옮겨야 됩니다. 자, 간선도로를 내는 김에 아예 마을 광장을 조성하자, 마을 회관을 조성하자. 그러면 집을 전부 옮겨야 돼요. 집을 옮기자 그러면은 토지를 전부 조금씩 다 이제 내놔야 되고, 한 10평씩 다 내야 마을 주민 100호 같으면은 한 1000평이 조성될 거 아닙니까? 그 집집마다 토지를 내놓고, 길을 내놓고, 마을 전체를 뜯어고칩니다. 그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토지는 옛날 사람들이 목숨줄과 같았어요. 그 토지 안 내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래 회의를 하고 해서 마을의 리스트럭칭 작업을 한. 그래서 처음으로 그들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일반 풀뿌리 이 민중이 주체가 된 퍼블릭을 창출해 보는 것입니다. 그 감격을 잊지 못해 가지고 인간들이 살만한 세상이 되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을을 뜯어고치는데 정부가 알아서 됩니까? 강제로 하면 꼬갱이 들고 달라들죠. 안 됩니다.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합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 마을의 공유재산, 마을 회관을 짓는다. 그러면 그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합니까? 마을 자체가 등기를 해야 돼. 그럼 마을이 등기가 되려면 등기 주체가 되려면 마을이 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국의 모든 마을을 사업 주체로서 법인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렇게 사업을 지원을 할 때 굉장히 예의의식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마을에게 사업을 맡겼어요. 마을이 정부와 계약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동장하고 하는 거 아니죠. 마을이라는 법인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300만 원 이하짜리 소규모 공사는 마을 주민이 알아서 하도록 하다. 그래야 경비도 절감되고 오히려 공사가 더 튼실해진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이 있어요. 그럼 300만 원 공사비 중에 한 절반은 노임 아닙니까? 그러면 노임은 마을 주민의 소득인데 마을 주민은 알아서 그중에 절반을 마을 기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또는 뭐 절반이 너무 많다. 어떤 마을에서는 30%도 하고 해요. 그렇습니다. 보통 절반 30%. 그 마을 주민들은 그냥 무상으로 노력한 것이 무상 봉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자기 노임을 확보한 것 중에 절반의 소득을 마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또 정부가 또 한 300만 원 투자한다면 마을에서도 그게 또 대응 투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마을 기금을 조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2차 사업을 하죠. 한우 입식을 한다든가 뭐 어촌에서는 굴양식을 한다든가 이걸 가지고 복차 산업이라고 그럽니다. 정부와 마을 법인이 한번 1차 산업을 한 다음에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제4차, 3차, 4차 사업을 벌려나간다. 이 복차 산업의 원리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수록 마을의 기금은 커집니다. 마을의 기금이 커질수록 마을 사람들은 단합을 할 수밖에 없죠. 수차례 회의를 해야 됩니다. 한우 입식을 할 거냐 말 거냐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 해서 안 된다. 그래서 또 연구를 하고 모든 것을 회의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에 방대한 자료가 쌓이게 된 것은 마을마다 그죠 회의록이 있지요. 그 다음에는 현금 지출부가 있지요. 뭐 임금 수발부가 있지요. 추력도 설계도 노임 지급대장 지출결의서 자재수불부 말 자체가 회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경영을 한다는 건 좀 농촌 주민들로서는 예를 들어서 한우 입식, 굴양식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그때 이제 농협이나 군에서 또 전문가들이 나와서 지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와 그리고 마을이라는 법인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업이니까 시장과 그래서 마케트와 가버먼트와 커뮤니티와 마케트가 하나의 결합한 하나의 그 발전 계획 모델이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새마을운동이에요. 새마을운동은 정부가 주도해서 성공을 했지만은 주도해서 출발을 했지만은 이것이 결국 성공을 하게 된 것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자립마을이 되기 위한 강한 정치적 위신적 동기 그러면서도 가버먼트 커뮤니티 마케트의 조합을 통한 어떤 수익 추구를 해서 소득이 정대돼야 됩니까? 소득이 정대되지 않는데 무슨 운동하라는 건 하나의 그 슬로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의 정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마을 자체가 하나의 법인격으로서 법인으로 재편성이 되고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주주로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5.16 직후에 발표한 군사혁명 공약에서 군사혁명 공약 제3장에 나라의 부패와 구악을 일수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바로잡는다 그랬습니다. 퇴폐한 국민 도의를 바로잡는다 하는 이겁니다. 그 당시 그 최고 회의의 회보를 읽어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개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개조에 이어서 사회개조. 그렇죠? 이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공약, 인간개조, 사회개조의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불행하게도 80년대 들어와서 정치적으로 변질을 했습니다. 70년대 새마을운동은 정치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80년대부터 이게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했고 오늘날 어떤 상황인지 있는지 아직 자세한 연구가 없습니다. 그 몇 편의 단편적인 연구들을 보면은 옛날 상태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마을을 법인으로 조직을 해서 진정 전국이 전원풍의 공업화된 도시로 그러면서 인간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 사회로 만들어 보고자 했던 그 꿈은 좌절이 된 것 같아요. 오늘날 여전히 농촌 마을을 돌아보면은 갈등이 심합니다. 갈등이 심하고 이 좌절된 인간 개조와 사회 개조의 근대화 혁명 그것이 새마을운동이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 똑같은 방식으로서는 곤란하겠죠. 뭔가 새로운 이념을 가지고 인간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서로 협동하는 소위 근면자조 협동이라는 그 새마을 정신을 개성을 해야 됩니다. 근면은 이제 뭐 좀 아웃 오브 데이트 됐고, 자조, 예. 뭐 사회와 국가를 원망하는 그런 인간은 근대화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자조하는 독립적인 인간, 그리고 이 인간들이 서로 협동을 해야 됩니다. 협동을 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직장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신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늘 이 강의의 그 핵심적인 기초 이념으로 관철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조, 협동, 자유, 이 이념으로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러한 역사적 시대적 의무를 한번 자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이 새마을 운동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